안녕하세요. 여기는 탐독주의, 저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애정하는 출판사 한 곳에서 나온 신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4년 시사인에서 출판 편집자들이 뽑은 루키 출판사 중 하나였고요. 신간이 이렇게 한두 종 나왔을 때 이 출판사의 책이 너무 좋다, 내 취향이다 하다가 작년에 나온 우리 중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를 통해서는 이 출판사의 앞으로 나올 책들 너무 궁금하다 해서 사실 은근한 책방이라고 전에 제가 운영했던 팟캐에서 모셔서 이 책으로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앞으로 나올 책들, 기존에 나온 책들 너무 관심이 간다 했고요. 그때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대표님께 물어봤었습니다. 내년에 어떤 책 나오냐. 근데 제목은 아마 얘기 안 하셨던 것 같고 칠레 역사 관련된 어떤 책이 나온다 해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기다렸고,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초대한 출판사는 가망서사고요. 박우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잘 했을까요? 예,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초면은 아니고, 근데 탐독주의를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 아마 듣게 되는 출판사 이름일 수도 있고, 대표님은 또 당연히 처음일 거 아니에요. 한번 대표님 소개랑 출판사 소개를 섞어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망서사의 대표이자 편집자이자 행정직원이자 영업사원 등등등을 하고 있는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가망서사라는 출판사는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된 이제 1인 출판사이고요. 희망과 절망 사이 가망 있는 이야기라는 모토로 뭔가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그런 책들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 그리고 장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여성 역사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인문, 예술, 문학 쪽의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출판사 이름이 참 좋다 한 이유가 전 희망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희망, 힐링 이쪽을 되게 안 좋아하고 오히려 절망 쪽에 가깝긴 한데, 절망서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 제가 또 좋아하는 서점 이름이 나락 서점이라고 있어서, 물론 그 나락이 아니지만 되게 그런 이름이 끌리긴 하는데 딱 그 사이에 가능한 희망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망이. 그래서 이거다. 그러니까 너 허파에 바람 들어갔냐, 그러니까 너 허황됐냐라고 했을 때 그 희망은 아니지만 절망도 있는 그 사이에서의 의미여서 제가 그때도 출판사 이름 참 좋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가망서사라고 뭐 여러분이 쓰시는 온라인 서점이든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책들이 쭉 나오는데 딱 이 설명과 비슷합니다. 희망이 근데 처음에 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절망에 가까운 책들이 좀 떠요. 하지만 실제로 읽어보시면 그 안에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정말 이름이 찰떡이다, 정말 잘 지으셨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사람이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외치는 이제 책에 잘 설득이 되지 않는 이제 편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한테 책이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 밖으로 딱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힘, 그 정도의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대로 막막하지만 끝까지 읽고 나면 마음에 뭔가 단단한 게 좀 뭉친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최근에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미지의 서울이라고 혹시 보셨을까요? 네네네. 거기 대사가 떠올라서 유미지가 하는 대사인데,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희망차다가 아니라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러면서 문 밖을 나가는데, 나중에 이걸 전체 서사를 아시면 더 약간 울컥할 수 있거든요. 네, 약간 이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오랜만에 천천히 다 보면서 이거다, 내가 원했던 스토리는 희망 가득도 아니고 절망 가득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딱 미지의 서울 딱 보면서 그 사이를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렵고 근데 완성했을 땐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연결돼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작년에 제가 진짜 많은 곳에서 저 혼자 이게 권위는 없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가 진짜 좋다, 정말 아름다운 책이고,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아우슈비츠 관련 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 이야기와 실제로 거기서 같이 그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의 삶을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또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값은 되게 절망에 가깝죠.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 행복한 삶도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아우슈비츠 이후에 그들의 삶이 막 너무 드라마티컬하게 좋아졌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인간됨을 그 안에서도 유지했고 돌아와서는 또 어떤 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는지를 쭉 추적하는 내용들이라 그냥 읽으면서 그래, 전쟁이 물론 엄청나게 끔찍하고 비극적이지만 거기서 모든 인간성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 희망이라면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서 저 너무 작년에 읽고 되게 이런 책 오랜만에 맛봤고 이런 이야기가 더 깊은 어떻게 보면 위로를 주는구나를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할 책도 절망스러운 얘기가 많아요. 절망이 내포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 비극과 절망을 내딛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발을 딛고 이야기를 뻗어나가는데 이번에 나온 신간에 대한 얘기도 좀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신간이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지지난주에 이제 온라인 서점에 등록이 됐으니까 2주가 갓 2주.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하다는 말이 약간 빵이 연결돼서 그렇지만 갓 나온 책이고 네네네. 제목은 보이저라는 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신간이 딱 나왔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신간이 나왔기 때문에 신간의 이제 초반 뒷바라지를 하고 표현이 있고요. 좋다, 네,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근데 또 다음 책이 곧바로 또 나올 거라서 또 그 다음 책 작업이랑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분주하게, 왜냐면 이제 곧 신간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와 발맞춰서 또 홍보든지 뒷바라지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전문 용어로는 후속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뒷바라지거든요. 되게 행정 업무도 좀 있고 그다음에 막 릴리스라고 해서 막 책을 다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기자님들하고 막 소위 말하는 약간의 권위 있는 교수님들, 뭐 셀럽들에게 쫙 보내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그 책을 진짜 받아서 읽었는지를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세일즈나 아니면 이 책이 기대되거나 또는 이 책이 반드시 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도 리스트업을 더 관리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중도서 관련 책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책은 대중적으로 그냥 잘 팔릴 책이다 하면 릴리스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많이 팔려서 소개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되면. 근데 어떤 책들은 이 이야기는 알아봐 줘야 된다 누가 하면은 리스트업을 짜는데 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뒷바라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저희도 막 저는 이제 영업부긴 한데 그럴 때 바빠지는 것 같아요. 책이 딱 나왔는데 책의 주문이 막 나오고 막 주목을 끌어도 문제야. 그럼 이제 빨리 제세를 또 찍거나 이런 작업들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 책이 어떻게 하면 더 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은 그냥 보내면 책을 안 읽으세요. 그 셀럽들도. 그런 메일을 보내든지 DM을 보내든지 그거를 안 읽으시는 분들 있지. 막 그런 걸 막 짜야 되고 주소 최신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모이면 일주일 내내 그 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그 사이사이에 막 카드뉴스 문안 짜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넘기고 그 일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하찮은 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뒷바라지예요. 하지만 그 일들이 모여서 갑자기 한 분이, 뭐 저희가 바라는 요즘에 가장 핫한 분은 이제 이동진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노재 분이 또 영상에서 책 하나를 소개시켜 준 게 또 연결돼서 홍보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반대로 말하면 항상 책이 나오면 어딘가 닿길 희망하면서 막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후속 작업 또는 뒤처리, 뒷바라지, 뒤처리라니고 뒷바라지라는 게 참 맞는 것 같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보이저 나온 신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작가님의 이력이 독특하다면 진짜 독특해요. 작가님은 우선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 소개되는 작가님이시고요. 성함이 노나 페르난데스라는 작가님이시고 71년생이십니다. 그리고 칠레 출생이시고, 칠레라고 하면 좀 그 나라가 어디야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남미고, 지도를 딱 이제 검색해 보시면 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긴 국가로도 알려져 있죠. 실제로 생긴 게 거의 엄청나게 폭이 좁고 엄청나게 길게 돼 있어서 그걸 특징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시고요. 작가님 자체는 연극 공부하셨고, 연극 공부하신 후에 배우, 극작가, 작가로 다양하게 사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가님을 정의하는 여러 뭐 표현들, 꾸미는 말들이 있을 텐데, 작가님 자체가 독재자의 딸아들 세대의 작가라고도, 뭐 독재의 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 시대, 그러니까 칠레의 근현대사와 자신을
되게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시고 그냥 연결 자체가 아니라 작품 세계관이 자신이 경험했던 독재 시절의 그 역사와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칠레의 독재는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얘기를 하는데 꽤 길었어요. 17년 정도 됐고 73년부터 90년까지 작가님은 71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3살 때까지는 기억이 없다고 친다면 작가님의 첫 기억부터 독재였고 90년이니까 꽤 최근까지 그러니까 꽤 거의 10몇 년 동안 그 독재 시절을 작가님의 그 가장 어렸을 때 시절부터 돌파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글쓰기든 극작가 활동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여러 어두운 면들 또는 약간 희망적인 부분들을 글에서 담을 수밖에 없었고요. 작품들은 꽤 많이 내셨는데 한국에서는 처음 소개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마포초라고 소설이 있습니다. 2002년에 나왔는데 칠레 수도가 센티아고예요. 센티아고 하면 저처럼 이제 가볍게 이런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센티아고 순례길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센티아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센티아고가 성 야고보를 칭하는 이제 스페인어 말인데 즉 스페인 또는 이제 유럽의 식민지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수도 이름도 그냥 센티아고로 불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센티아고 칠레 수도를 관통하는 강 이름이 마푸초예요. 그 강을 제목으로 해서 여러 이야기들 특별히 읽어보시면 저도 이거 실제로 읽지는 않고 후기들을 보면은 칠레의 역사를 이제 소설화한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다라는 큰 칭호도 받았고 막 칠레 문학상 같은 걸 받으면서 그러니까 국민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떨치시게 된 게 이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미지의 차원이라는 작품 16년에 나왔는데 이 작품은 진짜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재의 딸 정체성을 가진 작가님의 작품으로서 정확히 떨어지는 게 비밀 경찰의 양심 고백이라는 큰 테마로 소설을 쓰셨죠. 그래서 이걸로 스페인어권 여성 작가에게 수상하는 이 제목이 좀 어려운데 소르 후아나 이데스데 라쿠르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독재 정권 때 있었던 비밀 경찰에 대한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주제를 삼아서 글을 썼고 그게 또 이렇게 수상까지 이어진 거고요. 그리고 2021년에 영어로 번역된 작품은 이제 전미도선 최종 후보까지 오르면서 단순히 칠레 작가만이 아니라 영미권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이름을 떨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뒷조사한 건 이 정도고 네, 대표님이 한 번 더 추가하실 거나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좀 수정해 주셔서 좋습니다. 아니요. 되게 칠레 역사에서부터 이제 작가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오셔가지고 제가 별도로 막 붙일 말이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페르난데스가 거의 태어나자마자 쿠데타가 있었고 정말 그 뭐 청소년기, 그러니까 유년기, 청소년기를 이제 다 독재 정권 하에서 살았고 그래서 독재 정권에서 이제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절에 성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작가의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이제 겪었던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경험과 그리고 칠레의 역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자기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작가이고요. 그러니까 독재의 딸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 페르난데스만 쓰고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 즈음에 비슷한 그 세대의 작가를 좀 그 사람들이 막 어느 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세대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세대의 작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좀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분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대의 그 기억서사라는 것이 피노체트가 죽기 전까지도 칠레에 사실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피노체트가 이제 죽고 민주화에 대한 정말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막 올라오던 그 시기에 이 독재의 딸아들 세대가 이제 발표한 기억서사들이 되게 많은 이제 견인을 했다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거.
과거 청산이라는 게 그냥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게 이제 그냥 극복해야 되는 어떤 구호로서 외쳐지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대의 작가들이 써내는 그 칠레 역사는 자기의 경험과 기억과 그러니까 되게 사적 기억과 공적 기억 같은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가해와 피해 같은 것들이 그렇게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회색지대 같은 것들에 이제 막 놓여 있고, 그런 식의 좀 새로운 기억 서사가 이제 등장하면서 공동체에서 그 기억을 어떻게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그런 측면에서 그 칠레가 과거를 이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 그 세대의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핏 들으셔도 떠올리실 수 있는데 한국사랑 사실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 답변이긴 하지만 한강 작가님 저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읽으면서도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독재의 딸 뭐 또는 독재자의 딸아들 세대 작가라는 표현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 문학사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칠레에 관련돼서도 저도 이렇게 익숙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편협한지. 미국사 하면 약간 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그래. 로마사 하면은 근데 전공을 그쪽을 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남미 하니까 벌써 전 사실 양심 고백은 아프리카 국가랑 전 남미 국가랑 사실 꽤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카리브 해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은 서인도 갑자기 근데 서인도가 아니니까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근데 유럽 사람 잘못이기는 하다. 그 서인도가 아닌데 인도라고 하니까 인도는 엄청 떨어져 있는데 하면서 헷갈리는 그런. 근데 이게 저의 편협하고 아주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더 서칭을 해봤더니 저는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뒷조사를 할 때 그나마 나와 좀 연결될 수 있는 또는 내가 이해할 만한 요소가 생길 때 조금 더 그 작가나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데 칠레 역사 갑자기 읊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다 미국 때문이다라는 게 밈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앞에서 언급했던 피노체트의 독재가 이건 대놓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이었죠. 왜냐하면 남미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정부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냉전시대 때 이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근데 그러면서 독재를 지원해 준 거죠. 공식적으로. 이런 게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캄보디아만 해도 그런 비극이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쭉 보면은 저희의 전두환 박정희 때가 떠오를 정도인데 제가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두환 박정희 때와 이 피노체트 때를 비교를 하면서 물론 전두환 박정희 때도 심각했고 많은 문제들이 당연히 있었고 많은 일이 희생을 받지만 피노체트에 비하면 너무 피노체트가 너무 심하다. 왜냐면 여기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만 정말 피살자 실종자만 3천여 명이 넘고, 그리고 한 17년 동안의 이 독재 기간 동안 20만 명이 추방 또는 망명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 그 전두환 박정희 때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비참했지만.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 사람만 3만 명이 넘고,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역사에 남을 정도로 미국의 가장 큰 오점으로도 여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일어났고, 해외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작가님 한 분 계십니다. 칠레 작가로. 바로 파블라 네루다 작가님. 이 73년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 직후에 딱 사시다가 도서가 불태워지세요. 왜냐하면 유명한 실제로 정치활동도 하셨고 사회주의 운동가로도 여겨졌기 때문에 도서가 다 불태워지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쿠데타 이후에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생각보다 우리와 근현대를 뭔가 공명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약간 겹쳐지는 게 이제 우리로 치면 전두환 박정희 때죠.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탄압을 받았었고, 하지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억서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그때 약간의 그 공백을 그런 문학적 장치로서 또는 여기서 포함되는 내용은 이제 극작으로서 조금 더 메꾸려고 한 시도들이 저희 나라보다는 좀 더 활발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역사와 공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되게 중요한 요소였고요. 제가 좀 봤던 거는 독재의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과거 청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제 페르난데스도 칠레의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합의된 민주주의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독재 정권 이후에
들어선 문민정부, 최초의 문민정부의 그 대통령이 사실은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되게 네, 거의가는 그냥 바톤 터치 하듯이 그렇게 이제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노체트 시절에 이제 만들었던 헌법이 아직까지도 이제 칠레에서 유효하고 정치 경제적인 그런 기득권뿐만 아니라 뭐 되게 사회문화적으로도 독재 정권 기간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어떤 문화 이제 관습, 뭐 그런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칠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망령처럼 맞아.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계속 이제 튀어나오는 게 있고 페르난데스는 이제 그 지점을 굉장히 잘 명민하게 보고 있는 작가이고 그런 지점에서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독자들한테 분명히 이제 좀 소구할 만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한강 작가 말씀하셨지만 한강 작가님도 그렇고 저는 김숨 작가님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는 스타일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언정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페르난데스가 칠레의 역사를 바라보듯이 굉장히 미시적인 것과 굉장히 거시적인 그 관점을 이제 오가면서 역사를 다시 써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위치성이 김숨 작가님 정도가 이제 좀 되게 나란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천사를 김숨 작가님께 받았고 네, 김숨 작가님도 되게 잘 읽고 너무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쉽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반가웠어요. 그래서 네네. 앞에서 언급했듯이 책을 그냥 딱 펼치면 사실은 표지에서는 되게 우주적인 제목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주 얘기인가? 뭐 맞긴 해요. 그러다가 펼치면은 이제 작가 이력 같은 걸 저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랑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했는데 좀 숨통을 트인 게 김숨 작가님 이름을 딱 보니까 뭔가 타지에서 한국인 발견한 것처럼 김숨 작가님이 추천했으면 이제 김숨 작가님을 몇 권 읽은 사람으로서는 추천할 만한 뭔가 요소가 있거나 출판사에서 볼 때 김숨 작가님의 작품과 이 작품 보이저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더 진지하게 책을 약간 너무 경직된 채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표 1, 그러니까 앞표지 뒷표지 다 보고 책으로 들어가는 유형이거든요. 독자 유형.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김순 작가님 추천사 딱 보니까 나 좀 마음을 놓고 좀 더 공명하듯이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여기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너무 딱 적절한 작가님의 추천사였던 것 같아요. 추천사도 너무 좋았고. 네네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책이 대충 칠레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배경을 갖고 있구나 정도 아실 수 있는데 그냥 아직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에게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설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페르난데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성장기의 어떤 기억과 경험을 칠레의 역사에 계속 겹쳐서 쓰는 방식으로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아까 이제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을 공부했고 그래서 배우이기도 하고 TV나 영상물의 그 대본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설을 쓰게 됐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알려지게 된 것은 이제 소설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남미 여성 작가에게 주는 큰 상을 수여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좀 유럽과 그리고 영미권까지 번역이 이제 되면서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좀 더 알려지고 있는 작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와중에 쓰게 된 첫 자전적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썼던 그 소설들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작가로서의 어떤 위치성 그리고 역사관 이런 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조금 더 친절하게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어서 아마 페르난데스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한국 독자들한테는 좀 관문처럼 읽힐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책으로 이 책을 내게 되었 고요. 요약을 해드리면 사실 요약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렇죠. 줄거리이긴 한데요. 자전 에세이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이게 우리가 알듯이 기승전결의 네, 죽음의 네네네. 이런 건 네네네.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네. 최근에 이제 소개를 막 했던 그런 이제 가락으로 소개를 뭐 해보자면 본인의 어머니가 80살 정도가 되시면서
자꾸 이제 기절을 하고 뭐 기억을 잃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신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데 그 검사 하는 모니터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신경세포의 움직임이 움직임과 빛 이런 것을 별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작가가.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삶의 기억이라는 게 그 사람 몸에 저렇게 별로서 별자리로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착상을 작가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아타카마 사막으로 끌고 가는데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별을 관측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여서 천문대가 가장 많이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제 피노체트 정권 쿠데타 정말 직후에 정치범으로 몰린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군부가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처형된 사람들의 시신을 그냥 사막에 막 여기저기 흩어버린 거죠. 돌아가신 분의 그 유족들, 특히 이제 거의 여성들이었어요. 아내, 어머니, 딸, 뭐 이런 분들이 맨손으로 그 사막을 뒤져서 그 시신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십수년 동안 이렇게 지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페르난데스가 이 에세이를 쓰던 그 즈음에 국제 앰네스티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이름을 별에 붙여서 모두가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약간 우주의 기념물처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게 되고 그 캠페인에 작가가 참여를 해서 희생자 중에 한 명의 데모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그 시신을 계속 찾아 헤맸던 그 아내, 그 여성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 여성과 자기 어머니가 거의 비슷한 또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노체트 정권이라는 그 엄혹한 시기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희생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곁에서 그 시신을 찾아 헤맸고 그가의 어머니도 나름 보통의 시민으로서 이제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저항을 이제 하면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이러한 사적인 기억과 공적인 기억들을 어떻게 엮어서 이제 다음 세대로 이야기할까 작가로서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가 맞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내용으로 하면서 자신의 좀 어렸던 시절, 유아 시절에 대한 것부터 성장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계속해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우주의 기념물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한 번씩 여정을 떠나는 거죠. 이 작업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가 좀 보류되는 사건이든지 거절하는 사건,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게 되는지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니까 뭔가 딱 그건 것 같아요. 미시적으로 접근한 것도 맞고 하나는 거시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냥 그 시대에 그때 우리가 겪었던 비극이 너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작가 개인에게도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유가족들에게도 어떤 의미였는가를 어떤 의미에서 입체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는 멀리서 자꾸 쳐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큰 맥락이 있었구나도 알지만 또 하나는 되게 작게 추적해가면서 자기 어머니의 기억에 대한 내용들과 자신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는 그냥 1인칭 관점으로 얘기를 다루니까 사실은 그래요. 막 아무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도 1인칭 관점으로 보면 모를 때가 있어요. 뭐 아주 그 사건이 있었어? 한 줄로 요약돼서 뭔가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편협한 게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랑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억하기가 좋은데 사실 지리적으로 조금만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뭐 화산이 터졌다 또는 뭐 쓰나미가 났다 하면은 우리가 기억조차 못할 수 있는데 그 곳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선을 뭔가 교훈적으로 교조적으로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있었던 비극을 그냥 두 개의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추적을 쭉 해보는 거죠. 근데 전 제목이 진짜 탁월했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제목이 근데 뭐 예를 들면 작가님의 이름을 따서 한다든지 엄마를 기억하며든지 아니면 사막에서 이러면 되게 제가 보기에 너무 직접적이야. 그렇죠. 왜냐면 보이저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보이저는 많은 분들이 딱 제목 보시면 사실 제가 했듯이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저는 딱 제목 보고 우주에 대한 내용이구나. 맞긴 한데 왜냐하면 보이저호는 우리가 알다시피 칼 세건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 골든 디스크를 포함해서 이 태양계 밖으로 쏜 거죠. 사실 쌍둥이에요. 두 기체긴 한데 쏘면서 결국에는 지구의 여러 뭐 음악 그리고 인사말들 거기서 좀 쿨한 게
그 한국말로 말하는 게 진짜 쿨하거든요. 안녕하세요로 끝나나 그럴 거예요. 근데 다른 언어는 조금 말을 더 길게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근데 한국말로 말하는 건 진짜 짧아요. 근데 어쨌든 세계 각지의 최대한 많은 언어와 그리고 여러 소리들. 그래서 뭐 비가 떨어지는 소리, 그다음에 음악. 그래서 음악도 되게 선별했대요. 그래서 음악 관련 비하인드도 되게 많아요. 뭐 비틀즈를 늘려다가 실패해서 바흐를 넣었다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우주를 향한 메시지이자 그냥 우주라는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외계 문명 또는 외계인 또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내보내자 하면서 그때 칼 세이건이 또 집필한 책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잖아요. 제가 이거 나름 찾아봤더니 만약에 이 보이저라는 제목을 딱 듣고 심장이 약간 뛰시는 분들은 그 코스모스 또는 칼 세이건 키즈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딱 세계대전 1, 2차 다 끝나고 냉전 시대긴 했어. 근데 사람들이 뭔가 공동체, 지구, 연합, 그다음에 평등 이런 개념들 그게 6, 8년대를 전후로 해서 더 강화되긴 하는데 그때쯤 그런 언어에 대한 고민과 갈등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칼 세이건이 주도한 이 보이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 이유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코스모스라는 책과 근데 그 책은 꽤 두꺼워요. 근데 책도 중요한데 그게 소위 말하는 TV 시리즈로 막 계속 TV를 틀면 그게 방송이 됐었대요. 그러면서 막 칼 세이건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배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우주에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방송에 몇 부작으로 해가지고 그걸 막 찍어낸 거예요. 그거를 이제 TV로 보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아 우주 너머에 다른 생명체가 있구나. 우주 너머에 우리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구나는 약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종교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현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세이건 키즈라고 불리든 그게 코스모스 세대라고 하든 그게 영향을 받은 분들이 지금도 소설도 쓰고 여러 작품 활동을 하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 보이저로 딱 제목을 한 게 영리한 거죠. 왜냐하면 보이저는 실제로 어떤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날아가면서 지구의 메시지를 들고 그 다음에 관측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는 우리랑 못 만나. 왜냐면 그건 이미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간의 염원 그리고 조금 더 이 책 내용으로 들어오면은 그 시절을 통과했던 거를 약간 관측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음성을 담아서 내보낸다는 느낌이 있어서 보이저 이 제목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으려나 했는데 읽으면은 실제로 그냥 작가님이 겪으신 일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별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든지 기억과 우주와 그다음 뇌세포와 끝의 지점에 도달해보면 아 제목을 보이저로 하신 게 이유가 있구나라고 깨닫는 지점이 되게 스포인가요 그것은? 근데 보이저는 오래전에 발사됐기 때문에 스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작가가 네. 왜 보이저로 제목을 했는가? 그렇죠. 이걸 다 파악하면 스포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아무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서서히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1, 2, 3번이니까 아 이거구나가 아니라 읽다 보면 약간 스며든다라고 요즘에 많이들 표현하는데 아 제목이 이거인 이유가 있구나를 딱 스며들면서 깨닫는 지점이 있어서 그때 되게 아름다웠어요. 네.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실 이 책이 과학책으로 보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디자이너한테 네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보이저라는 제목만 봐서는 이게 사실 제 문학인데 에세이잖아요. 문학인데 보이저라는 제목만 봐서는 이게 우주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가지고 영어판에서는 부제가 이제 기억의 별자리라고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붙여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목만으로는 알 수 없고요. 페르난데스도 코스모스를 이제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큰 모티프가 되는데 코스모스를 어렸을 때 막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이제 꼴은 좀 이상한데? 그렇죠. 네네네. 계속 뭐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막 그런 군사 문화 막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와중에 코스모스를 보는 게 페르난데스한테 너무나 큰 해방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코스모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막 코스모스를 막 열심히 보진 않았으나 칼 세이건이라는 그 인물이 뭔가 이렇게 주창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보이저라는 그 프로젝트가 그 당시에 이제 좀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진보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희망? 이상?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총체 같은 거잖아요. 그 코스모스를 보는 시간이 어린 페르난데스한테 되게 위안이 되었던 것 같고, 위안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저렇게 약간 한 줌의 어떤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복닥거리면서 서로 이제 죽이고 싸우고 이런 게 무슨 의미인가, 정말 커다란 세계 안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관점을 좀 갖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유명한 어구가 이때 나오죠. 창백한 푸른 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이 사실 이 보이저뿐만이 아니라 페르난데스가 칠레 역사를 대하는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화하고 서사화하고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한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게 에세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 서서히 뭔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서사의 형식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사가 기승전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보이저가 우주를 떠돌면서 어떤 별자리들 이렇게 포착하는 것처럼 헤매면서 이제 보게 하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설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서사적인 형식이 어떠한 기억이나 지식을 굉장히 단선적이고 뭔가 딱 정리된 형태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란 것은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그렇죠. 나열되지 않죠. 그건 우리가 네네. 억지로 또는 학습된 효과로 나열을 하는데 그 사이에도 이미 수많은 생략과 삭제와 편집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가까이서 볼 때는 뒤죽박죽이 엉망진창이지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그것을 이어서 어떤 별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인간이 쓸모있게 또 나누기도 하고, 혹은 거기에 뭐 어떤 낭만을 싣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또 이렇게 멀리서 그것들이 이렇게 엮어나가는 그런 기억의 방식? 그런 이야기의 방식이 페르난데스의 굉장히 독창적인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책은 뭐 저 혼자 홍보 카피를 생각한 게, 진짜 칼세건 퀴즈는 다 심장이 뛴다. 왜냐하면 칼세건 그 띠지에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저 혼자 띠지는 없는 책이지만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저도 코스모스를 읽을 때도 엄청 감격이었고, 예전에 칼세건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팟캐스트로 그걸 이제 다 들었었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그거였죠. 종교도 쇠퇴하고 있고 국가들도 뭐 EU라는 연합체가 있긴 하지만 이게 다 자기들의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이 세상에 뭐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종교도 못 줘. 아무것도 못 줄 때 서로 싸우고 자본주의의 흐름대로 가는 것인가 할 때 그 칼세건 살롱에서 한 주제는 뭐였냐면, 그 칼세건이 그렇게 얘기한 보이저호의 사실 프로젝트의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점이 뭐냐면 실패할 거다. 예요. 왜냐면 지금 인류 그 어떠한 지적 생명체가 저쪽에 있으니까 계산을 해서 그쪽으로 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적 염원을 담아 태양계 밖으로 메시지를 내보내보면서 쏜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게 어딜 향한 게 아니라 향하긴 했는데 궤도 이탈 확률도 너무 높았고, 사실 이 어마어마한 억대가 아니라 몇 조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왜 했냐라는 질문에 나중에 칼세건이 한 답변이 뭐였냐면, 인류를 묶을 만한 메시지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념이든 체제든 사상을 떠나서 인류라는 이유로 하나로 묶일 만한 메시지가 우리에겐 필요한데, 이 소위 말하는 코스모스 또는 이 보이저 프로젝트는 인류가 우주적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선 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인력 자원을 포함해서 하나로 연합해야만 가까스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할 수 있대요. 지금 보면은 뭐 중국이 달 뒷면을 이제 조사하는 탐사를 한다든지 이게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니까 그 연구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스크가 얘기하듯이 그냥 자본주의 논리대로 이 우주를 잠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칼세건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인류를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줄 만한 어떻게 보면 종교 이후의 메시지는 우주에 우리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멀리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다. 그 메시지를 엄청 종교적인 느낌이 나지만 이걸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계속 운영이 돼서 우리에게 그 이상과 꿈을 줘야 된다. 희망을 줘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할 때 막 가슴 뛰는 거예요. 맞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문학만이 아니라 뭐 에세이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만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떤 지적인 그런 노력의 산물들이 아무런 효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뭐 헌법적인 일이든 그 정치적인 일이든 뭔가를 할 때
거시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을 때 칼 세이건이 했던 말들이 여러 작가들에게 영향을 준 건 결국엔 그거죠. 우리가 하나라는 이 메시지가 힘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주를 향할 수 있다라는 팩트로서 보이저 프로젝트가 있었으니 어떤 문학이든 어떤 누군가가 작품에서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건 이제 종교의 힘이 아니고 정치의 힘이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사실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뭐 저같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과학자들 중에서도 막 거기에 심장이 뛰는 거죠. 맞다. 물론 어느 순간 이게 쇠락하고 변질되면 자본의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진짜 범우주적, 범지구적 프로젝트를 하려면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실을 딱 남겨준 거죠. 했었어. 보이저 호야. 물론 미국이 많이 지원을 했지만 이런 게 있었고 나아가야 돼. 라는 메시지로 남아져 있으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국가에 살든 어떤 뭐 지적인 활동을 하든 어떤 정치적 노력을 해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게 그 거대한 메시지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감각. 그게 되게 짜릿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뒤부터 저는 보이저 관련된 또는 칼 세이건이 인용되는 책이 있다. 그럼 약간 그 제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호를 드러내죠. 호감을. 이 책에 뭔가 나랑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거나 내가 반드시 좋아할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보이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읽으면서 이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하는 자전적 에세이 이 프로젝트가 이게 그래서 어떤 기억을 정리한 거야? 라고 누가 질문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면 피노체트가 했던 그 독재를 뭐 정산을 지킨 거야? 이렇게 깔끔하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대체 역사 또는 기억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들어주니까 그 가운데서 피해자는 또는 유가족은 계속해서 또 살아갈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전 이 작업들이 정말로 유효하고 정말 이게 가망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희망에 찬 것도 아니고 절망에 멈춘 것도 아니고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결국은 이제 막판에 가면은 자신을 보이저에 이제 빗대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보이저라고 한 것이기도 한데, 칼 세이건이 이제 말했던 어떤 웅대한 이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페르난데스가 이제 보았던 그 보이저 그 프로젝트의 어떤 궁극적인 좀 의미는 계속해 나가는 거, 기억도 계속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가도 그 계속되는 어떤 과정 안에서 전달해주는 사람, 기억의 바통을 계속 넘겨주는 사람, 우리의 계주가 계속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사람, 이 지점에서 이제 자신의 작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중남미의 국제하에서의 그 역사 같은 것이 한국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굉장히 나란히 평행우주처럼 있지만 중남미의 모든 국가에 다 이제 반복되어 온 역사잖아요. 그래서 페르난데스가 그 얘기도 어딘가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아니지만 어딘가 뭐 인터뷰 같은 데서 자기는 칠레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 칠레의 역사만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중남미 전체의 역사. 사실 그게 아까 제이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국의 미국의 소행 약간 그런 이제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그가 대륙 전체가 사실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겪었죠. 그 트라우마 그 상흔 같은 것들이 그 이후에 사회에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페르난데스는 그래서 칠레 역사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이렇게 해서 중남미의 그 다른 지역에서의 과거사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연대회 활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 작가를 저도 다 잘 알진 못하지만 이게 찾다가 브라질 작가 한 분 찾았어가지고 반가웠던 게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팬들이 꽤 있는 작가님인데 작품 중에 별의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목을 듣고 별 얘기구나 읽으시면 놀라실 만큼 별 얘기가 안 나와요. 하지만 다 읽고 나면 제목이 왜 이건지 알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저랑 비슷한 게 있죠. 처음에 왜 보이저지? 물론 근데 보이저는 그거보다는 친절하게 보이저 관련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끝에 가서야 당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이저랑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신 부분이라든지,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그냥 읽으면서 포착되고 스며들면서 깨닫게 되는 이게 관찰이라는 관점도 맞고 칼 세건이 했던 프로젝트랑 연결선상도 있고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인 그걸 포착하는 제목으로 사용한 건데, 별의 시간도 리스펙토르의 책을 읽으면 이게 왜 별인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로맨스 소설 같기도 한데 문체에서 우선 길을 좀 잃어요. 문체가 엄청 당혹스럽게 어렵거든요. 읽기 팁을 누가 얘기해 주신 게, 이거를 하나씩 다 정리해서 읽으시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럼 작가가 정리를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분은 이제 모래로 표현을 하셨는데 모래사장에 보석들을 뿌려놓은 거다. 근데 그걸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석만 찾으면 안 되고 그냥 천천히 모래사장을 거닐러야지 찾게 되는 거지, 보석만 찾으면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길을 헤매라였죠. 근데 이 책도 그래서 별의 시간도 읽다 보면 그래서 난 어디고 시간 속에 gat혀 있구나 하는데, 읽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별자리 같은 글쓰기인가라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스며들면서 깨닫습니다. 뭐냐면 마지막에 정리되면서 이게 별의 시간의 문체다. 절대 이렇게 안 나오고 읽다 보면 이게 별자리 같은 거네라고 깨닫는 지점이 있어서, 뭔가 남미 작가들, 물론 그들이 하나로 묶이진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들만의 공통점 또는 또 다른 남미 작가 중에 한 분은 리스펙토르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떠올리기도 하고, 저는 또 떠오르는 작가가 남미 작가는 아니고 카리브해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좀 다른 위치긴 한데, 카리브해 대표 작가 중에 한 분이 저메이카 킹케이드가 쓴 미스터 포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소설이에요. 아버지의 생애에 대한. 근데 재미난 지점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아버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었어요. 아마 출생신고서랑 사망신고서 정도라 자기를 좀 나이가 들었을 때 한 번 정도 아버지를 실제로 봐요. 근데 아주 짧게. 그것도 좋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걸로 소설을 어떻게 써요? 근데 여기에 저메이카 킹케이드가 한 작업은 뭐냐면, 카리브해 자체가 사실 지형적으로는 이제 미국 가까이에 있지만 거기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흑인들을 노예선에 태워서 이동하다가 그쪽에다가 그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는 그 카리브해에다가 섬에다가 뿌려놓고 사탕수수밭을 재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원래 존재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고, 근데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사람들은 사실상 거기가 고향이 아니고 노예화돼서 강제로 거기서 노역을 했던 거잖아요. 그 자신의 역사를 가져와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아빠의 얘기가 아닌 글을 써요. 뭐냐면 카리브해의 인간상에 대한 걸 자신이 역사 공부한 것과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례 조사와 자신의 경험한 걸 합쳐서 아버지라는 캐릭터에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려내는 건 너무 아름다운데, 정리를 하면은 그건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버지들의 삶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게 후식민주의 이제 글쓰기 뭐 이런 식의 수업들을 들었을 때 떠오른 게 이런 글쓰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글쓰기, 기존의 뭔가 기승전결이 딱 짜져 있고 어떤 특정 장르에 딱 포함되는 글쓰기는 사실 제국주의 글쓰기죠. 뭔가 학문적이고 연구하기 쉽고 분석하기 쉬운데,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 지배가 풀리고 나서 뭐 다른 식민주의가 등장은 했지만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통치했던 제국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영어, 뭐 프랑스어 이런 걸 배우면서 글쓰기로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에 대한 글을 다시 쓸 때는 그 글이 기승전결을 떠나서 뭔가 좀 다른 글쓰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이저든 아니면 앞에서 언급했던 별의 시간이든 미스 포터든 쭉 보면은 그들의 글은 뭔가 지식 축적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억을 되찾아가는 방식으로 또는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이야기를 재서술화하는 그 방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통점이 그냥 느껴지긴 했었어요. 살짝.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서술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페르난데스도 역사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제 역사의 공백, 역사의 블랙홀을 둘러싸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버지가 부재한 그런 상황. 근데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칠레에서도 몰래 비밀리에 처형된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구멍. 후대에 어떤 사실로서 채워넣을 순 없잖아요. 근데 이 기억을 계속해야 해. 근데 그 기억이 계속되려면 그 공백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계속 넓어져야 그게 계속되는 거고, 그 이야기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 후대가 자기 이야기로 그걸 또 받아들여야 그게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 지점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난데스는 칠레의 역사를 쓰지만 칠레의 역사 쓰기에 대해 되게 비판적이기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많은 문학이 실패했다라고 페르난데스가 직접 말하는 지점이 비극적인 역사를 이제 후대가 다시 쓰기를 할 때 갇히는 지점이 피해자한테 집중을 하는 거죠. 피해자가 어땠고 어떤 피해를 받았고 그 당시의 상황 어땠고 이런 것들이 아카이빙 하는 것에서부터 뭔가 과거의 역사 쓰기가 좀 다 시작된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도 그런 역사를 볼 때 거기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작가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기억으로 가져가려면 거기에 갇히면 안 되고 그걸 계속 이어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짜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스모스라는 게 들어가는 것도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대중문화. 칠레의 공적 역사에서 보면 되게 하찮은 부분일 수 있잖아요. 뭐 독재 정권이 하에서 이제 막 테러 막 이런 기록이 중요하지. 그때 어린 소녀가 코스모스를 보면서 그 현실을 잊었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TV 생각하지만 본 거잖아요. 그냥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코스모스를 보면서 어린 소녀가 이 나라 전체의 이상한 상황을 나름대로 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언어를 가진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선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많이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중문화를 특히 어렸을 땐 그런 대중문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다른 소설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렸을 때 봤던 TV 프로그램, 어렸을 때 했던 게임 이런 것들을 그 모티프로 많이 가지고 와요. 네. 각각의 콘텐츠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서사적인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조적으로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페르난데스의 글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의미가 다 그렇게 있는 거고요. 피해자에 갇히지 않는 그 역사 쓰기에 또 하나의 다른 지점은 보이저에 보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아타카마 사막에서 처형된 남편의 시신을 찾아 헤맸던 여성 비올레타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피해자로 정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작가가. 그래서 비올레타를 딱 만났을 때 비올레타가 책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읽은 얘기인데요. 비올레타가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그 얘기를 들으러 오니까. 뭐 내 남편은 그날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그렇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너무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러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작가가 그때 뭘 물어보냐면 근데 처음에 사랑에 어떻게 빠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그 사람에겐 그게 시작이야. 근데 자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헤드카피가 뽑힐 만한 것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만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지 않은 거죠. 페르난데스가 이제 그 질문이 책에 담겨 있진 않아요. 비올레타가 자기 남편하고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걸 그 질문으로 끌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너무나 지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게 다 새겨진 얼굴에 그 비올레타가 갑자기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그 당시에 사랑에 빠졌던 소녀로 되돌아가는 거를 본 거죠. 페르난데스가.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를 책에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살게 하는 기억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소름 돋았던 게 이거는 이제 저의 완전히 사적인 감상인데 대모 대부를 찾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카톨릭에서 주로 세례식 때 필요해요. 세례식은 아기들이 보통 받는데 나이 어렸을 때 탄생이에요. 종교적 탄생, 종교 공동체에 속하는 탄생을 세례식으로 비유하면 그때 뭐 육적인 당연히 육적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실제 부모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카톨릭 전통에서는 종교적으로 이 아이의 시작과 끝까지를 도움을 주고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을 대부, 대모라고 불려요. 근데 그거를 별자리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그냥 뭐 누구의 증언을 해주세요, 증인이 돼주세요, 또는 친구가 돼주세요가 아니라 대부, 대모로 찾잖아요. 이거는 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사가 이들의 이야기가 근데 카톨릭 전통은 아니야.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 어떤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진짜 종교적인 거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 공식적으로 인어도 안 됐지만 우리는 이거를 대부 데모로 부르면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거지. 이 비극을 그래서 이게 그냥 기념식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 데모는 책임져야 되거든. 앞으로 이 생애의 끝까지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기념하면 대부 데모가 될 수가 없어. 기념이 아니라 이거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여서 거기서 또 한번 울컥하면서 저는 문장 중에 진짜 좋았던 게 이게 진짜 작은 내용일 수 있는데 89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수년간 줄기차게 가족의 유골을 찾아다니던 비올레타와 여성들은 판바스를 뒤진 끝에 무언가를 발견했다. 파편들, 조그만한 부분들, 느슨하게 흩어진 조각들. 그것들은 마치 시상하부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저장된 기억들 같았다. 더 이상 현존하지 않지만 그녀들 내면 어딘가에 일부가 되어 있고 꼬리 묶인 채 그녀들 몸과 뇌에 연결되어 있는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그 존재들의 파편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실종, 그러니까 사망 후 실종된 그 시신들, 가족들이 시신들을 찾는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 왜 찾겠냐?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시상하부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저장된 기억들. 이게 사실은 지금의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무의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지만 이게 그들 내면 어딘가에 일부가 됐을 수도 있고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그 존재들의 파편이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91쪽에 찾거든요. 일부를. 근데 진짜 슬픈 게 마리오의 시신 중 턱 조각이 발견되었다 하면서 비올레타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턱은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온전한 그를 데려갔으니 온전히 통째로 돌려달란 말입니다. 이 말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 역사를 대체해서 그냥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넘을 수 없는 강인 거죠. 다시는 이 역사를 다시 초기화시킬 수도 없고 이 비극을 없던 일로 삼을 수도 없는데 그들은 하염없이 찾아서 어쨌든 턱 조각을 찾고 하지만 울부짖는 거죠. 온전한 그를 데려와 달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저는 이게 근대사에 있는 어떠한 형태의 비극이든 개인적인 비극이든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온전한 그를, 그녀를, 나를 가져와 달라. 하지만 이 외침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찾고 왜냐하면 이게 깊숙이 저장되는 그 존재들의 파편들이니까 내 존재의 파편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근데 되게 건조하거든요. 사실 문체가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 엄청 건조한데 갑자기 여기서 유골을 찾아다니던 여성들을 판바스 검색해보니까 이게 그 사막 같은 데서 자라는 이렇게 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뒤진 끝에 뭔가를 발견했다는 표현이 너무 건조하게 들릴 수 있는데 문장 자체는 그래서 더 이렇게 뼈저리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버렸다고. 사실은 거기에 사람 시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덜컥덜컥 찾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정으로 찾았을까라는 지점이 또 돼서 이런 부분에선 보이저가 친절하면서도 무서워. 나는 막 슬프게 멈춰 있는데 책의 내용은 건조하게 흘러가. 그래서 거기서 근데 혼자 울음을 약간 짓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야기 안으로. 그래서 이럴 때마다 내가 읽은 게 맞아 하면서 종종 딱 멈춰서 다시 읽으면서 슬픔이든 비참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어떤 문장 혹시 또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 문장은 꼭 또는 이 장면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주셔도 꼭 맛보셨으면 좋겠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방금 제이님이 읽어주신 그 얘기가 있는 그 물고기 자리라는 장이 저도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그래서 이 장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막 일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부만 읽으시겠다. 그래서 책이 두껍지 않아서 한 2, 3일 여유 두고 읽으셔도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거든요. 천천히. 되게 금세 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금세인데 중간에 멈추게 되는 지점들은 꽤 있어요. 별자리 선포식에서 비올레타가 일어나가지고 천문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장면을 거듭거듭 읽어도 거기서 항상 제가 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비올레타가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자기 삶이 이제 정말 사라진 채로 그 남편의 그 흔적을 찾아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세대 사실 다음 세대는 그 처형자들이랑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근데 그쵸. 어쨌든 이 사람들을 기억하겠다고 이제 온 그 다음 세대가 어떤 그 상황 그 사건의 어떤 비극성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제가 읽을까요?
그냥 읽지는 않아도 되고 어쨌든 그 눈물을 이제 닦아주는 사람이 그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봤던 사람이라는 거? 그게 되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이 이제 세월호 유족들의 눈물 닦아주고 이런 장면이랑 겹쳐져가지고 항상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 눈물이 나는 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이 장면을 보고 나랑 지금 물리적으로 뭐 같이 있진 않아도 누군가가 이 장면에서 같이 울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마치 이 별자리 선포식에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이제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억의 계주를 계속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진짜 저도 울컥했는데 근데 진짜 이 파트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은 게 젊은 천문학자가 말이 진짜 많아요. 아니, 갑자기 제 기억으로 무슨 16, 17세기 무슨 과학자를 아시냐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철 없어 보이고 제가 보기엔 이 피노체트 독재에 대해서 잘 모르나 할 정도로 밝아 거기 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 이야기는 또 들어주고 비올레타가 딱 안아줄 때 주변이 다 약간 조용해지는 그 장면이 와 이거였지. 그러니까 그래 어쩌면 이 비올레타 관점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지금 남편이 그렇게 됐고 그 비올레타를 포함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그런 일을 보통 당했을 텐데 저렇게 젊은 사람이 와서 잘 모르게 하면 싫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런 관점에서 보이죠 같은 거죠. 지구를 바라볼 때 그래 누구는 좀 말이 많고 누구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왜 왔겠어? 그 26개의 별에 이름 붙이면서 기억하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하면서 딱 그 포옹하는 장면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되게 옛날 표현이긴 한데 천사가 그 물에 발을 딱 뗐다 딱 걷었을 때 튕길 때 들어가면 치유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예루살렘 쪽에. 근데 그 순간인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순간인 거예요. 그걸 누가 봤겠어요? 진짜로 들어갔을까? 아니면 그냥 헛것일까? 여러 말이 있겠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는 그 사이에 누군가는 저기에 들어가면 소원 또는 내 병이 낫는다는 희망 하나로 물을 뚫어지다가 봤을 때 딱 동했을 때 떠들던 그 시장 또는 그 특정 장소의 모든 소음이 없어지고 다 같이 그곳을 바라봤을 거잖아요. 그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한 사람의 삶이든 인류의 순간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순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천사가 딱 잠깐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진 것처럼 다들 갑자기 조용해지고 뭔가 저 순간에 저 포옹이 단순히 한 두 사람의 포옹만이 아니라 뭔가 더 다른 것을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침묵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순간이죠. 저도 읽다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나온다고 하면서 거기서 잠깐 멈칫할 정도여서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실 어조 같은 게 아주 균일하지는 않잖아요, 이 책이.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과학적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쓰는 부분들은 더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장은 아까 건조하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감상적이지 않아서 이제 건조한 거지 굉장히 아름답게 맞아요. 쓰여 있고 그래서 여기 모여서 같이 우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저는 페르난데스가 이 사람들한테 보내는 어떤 경의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소수의 이제 그런 리더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모여서 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같이 떠받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저 장면을 저렇게 그려냄으로써 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문장들도 그렇고 장면들이 떠올라서 밤이고 막 이러니까 또 모닥불에 그 장면도 되게 영화 같아요. 한 장면 아이러니하게 별을 보러 밤에 가고 기념식을 하러 근데 모닥불 피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또 모여있고 그럼 멀리서 보면 하늘엔 별 있고 땅에도 별처럼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3, 3, 5 이렇게 모여있을 거잖아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이 책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이자 방향과 아름다움을 딱 거기 딱 모아놓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도 꼭 이 맛을 책이 200쪽이 안 되거든요. 192쪽. 네. 그래서 충분히 읽으실 수 있고 아름답게 보실 수 있어서 근데 혹시 읽다가 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 그러면 온라인 서점에 치시면 여기에 생각보다 설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거나 또는 저희 팟캐를 들으시고 준비되셨다. 이 정도 틀을 잡았다. 그러면 진입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너무 빨리 읽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한 2, 3일? 저도 한
저는 한 이틀에 걸쳐서 읽긴 했는데 한 2, 3일 걸쳐서 천천히 밤에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읽으시면 올해 읽은 책 중에 좀 기억에 오래 남을 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방송을 슬슬 마무리를 해야 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거나 뭐 소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올해 홍보하고 싶은 게 곧 나올 신간 얘기 잠깐 하셔도 되고요. 네, 다 좋습니다. 상반기를 많은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이제 도둑 맞아가지고 도둑 맞은 상반기. 누가 내 상반기를 훔쳐갔지.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그래도 조금 몇 권의 책들로 만나뵐 예정인데요. 이제 당장 어쨌든 8월 안에 또 나올 다음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은 미국의 일리아 카민스키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전쟁 서사시인데요. 원래 제목은 이제 데프 리퍼블릭이고 이제 한국어 제목은 듣지 않는 자들의 공화국이라고 옮겼어요. 그 일리아 카민스키 자신이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이제 미국에 망명을 한 그 난민의 경험이 있는 이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각장애의 상태를 시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제 넣는데요. 전쟁 서사시이기 때문에 줄거리가 있어요. 네, 어떠한 마을에 군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다 이제 해산해 이렇게 했는데 농인 소년이 한 명 있어서 그 명령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이제 못 들었고 이제 나중에 군인한테 이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데 그러다가 총에 맞아서 죽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군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으로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다 농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서사시인데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도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어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한국에서 좀 보기 어려운 어떤 형식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최근에 어쨌든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쟁들과 계속 겹쳐져서 읽혀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많이 봐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좀 인간됨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책이어가지고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가을에 또 한 권의 이제 사진집이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또 장애의 건축이라는 책도 이제 내년 초 정도 출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이제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양하네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전쟁 서사시 내는 출판사 얘기 저 최근에 들어본 적이 물론 이제 해외문학 전집 시리즈가 있는 데들은 나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딱 한 권으로서 단행본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서사시 좋아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서사시 좋아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디세이 네네. 또 제 인생에 뭐 좋아. 너무 정체가 다 드러난 거 정체? 네, 제 취향이 다 드러났는데 네, 이렇게 가망서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디서 듣지 못한 얘기들 또는 들었는데 꾸준히 이 얘기를 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출판사들은. 근데 어쩌면 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약간 그 사이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기가 막히게 잘 찾으셔서 기획하셔서 책으로 꾸준히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책들도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네,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출판사 알아. 그 출판사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좋아하구나 대충 이렇게 짐작이 될 때가 있거든요. 가망서사 좋아하는 분들도 한번 이 팟캐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가망서 잘 모르셨으면 한번 이 팟캐 다 들어보시고 책도 한두 권 신간들 위주로 읽으시면 좀 더 좋은데 읽어보시고 나는 이런 취향이었구나 또는 내가 이런 것까지 좋아했구나도 한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가망서사의 책들도 권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저희 마치도록 하겠고요. 탐독주의는 또 다른 책 이야기, 출판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